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 차량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부터 귀경길 정체가 차츰 시작해서 오후 3, 4시쯤에 최대로 혼잡하고 늦은 밤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경 정체 벌써 시작됐습니까?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새벽부터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벌써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혼잡한 곳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충남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 13km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차량이 가다서다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경기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부근 6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역시 천안 방향으로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정안 IC에서 남풍새 IC 호정 2교 부근까지 12km 구간에 차량이 몰려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11km가량도 답답한 차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부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5시 기준 부산 요금소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4시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10분, 대구는 3시간 반, 강릉은 2시간 4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은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오늘 귀경길 차량 정체는 새벽 5시에서 6시쯤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늘 오후 3, 4시쯤 가장 혼잡하다가 밤 11시쯤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은 584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 가운데 지방으로 41만 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석에도 역대급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슈퍼문급의 한가위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맞이 명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저마다 가장 크고 밝다는 추석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구름 사이로 휘영청 떠오른 둥근 달이 한가위 밤하늘을 비춥니다. 주위를 에워싼 은은한 달무리까지 더해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달이 구름 때문에 좀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서 웅장하고 커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추석 명절에 맞는 보름달이지만 달의 고운 자태에 넉넉한 마음만큼은 가을 정취로 가득 찼습니다. 집 근처여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 발이 보름달이 크게 떠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네요. 특히 이번 추석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지며 이른바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느 추석보다 더 크고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며 늦은 밤까지 달맞이에 나선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름달을 향해 저마다 소원을 올려보내는 달맞이객의 두 손끝에서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달이 그만큼 큰 만큼 저희 소원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각자 원했던 거 잘 마무리하고 아이들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의사 될 수 있도록 빌었어요. 추석에는 우리 가족 영원히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 가을까지 이어지는 늦더위에 지칠 법 또한 요즘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달맞이객 표정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둥근 미소가 가득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장병들에게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적 7사단을 괴멸시킨 부대 역사를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한 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서고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 서명식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내일 체코 공식 방문에 나섭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유럽 중앙부에 위치해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체코는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공업 강국입니다. 내일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부부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곧바로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까지 첫날 일정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직접 밝힐 계획입니다. 한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체코 방문 이틀째,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체코의 원자력 발전 설비 생산 기업을 시찰합니다. 이어 정부 수반인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에 나섭니다.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이와 함께 양국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위해 철도와 도로 등의 건설 능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협력 방안 모색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체코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향후 동유럽에서 원전 추가 수주라는 잠재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된 지 거의 2달이 됐지만 여야 대치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수석실은 각종 정책 상황을 점검하고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대통령실에 전담 수석실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 40대 워킹맘이 초대 저출생 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저출생 수석실은 산하의 인구기획과 저출생 대응 등 2개 비서관실을 두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2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뚜렷한 존재감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의 새로운 이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 6월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청약 혜택 등 각종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 입법 사항이거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출생 수석실은 추석 연휴 이후
추진단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시에 일 가정 양립을 잘 구현하고 있는 기업 모범 사례를 발표하는 등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수석실이 출범하면서 인식 개선 등 그전까진 보지 못했던 문제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출생 수석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꾸준히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동훈, 이재명 거대 양당 대표들이 지구당 부활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과 반발이 적잖은데도 양측이 손을 맞잡으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견이 가장 적다고 입을 모은 사안은 지구당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 신인과 청년 그리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일 수 있다. 공동 발표문에도 적극 협의키로 명시하면서 최근 양측이 모두 참석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됐던 지구당은 고비용 구태 정치의 상징으로 낙인 찍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 자금, SK 100억 원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치개혁 요구가 본물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지구당이 갖고 있는 상근 당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부패 온상으로 여겨지던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20년 만에 나오는 건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원외 인사는 후원금 모금은 물론 현수막조차 걸 수 없다 보니 정치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 지구당을 선관위와 중앙당 감시 아래 두면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거란 취지입니다. 지구당이 없는 동안에, 폐지된 동안에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당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입장에서도 지구당은 원외 인사들의 지지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원내 기반이 취약한 한 대표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고 당원 중심주의를 앞세워온 이 대표로서도 당 장악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 대선까지 영남 지역 등 험지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당 부활은 차기 대권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다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같은 것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끈 오세훈법의 당사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을 붙여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하는 거라며 당장은 괜찮아도 장기적으로 구태 정치가 부활할 거란 우려입니다. 어차피 민생과는 관련 없는 얘기고요. 정치권의 이해관계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당,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만나는 풀뿌리 공간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 문제인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다만 지구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과 얼마나 밀접한 주제인지는 곱씹어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본회의를 일주일 미룬 만큼 내일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3개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됩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으로 취임할 전망입니다. 현직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민생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 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전현직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사건의 수심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미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는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남은 데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만큼 신임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가운데 검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건에 밀려 오랜 시간 방치된 민생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영부인 사건을 매듭짓게 될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적 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하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기아는 추석 당일 열린 인천 SSG전에서 0대2로 졌지만 같은 시각 2위 삼성도 두산에 패하면서 매직 넘버를 모두 지웠습니다. 기아가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건 한국 시리즈에서 11번째 왕좌에 올랐던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투타에서 막강한 경기력을 발휘한 기아는 정규리그 우승으로 통산 12번째 정상 도전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 올랐습니다. 앞서 한국 시리즈에서 11번의 도전은 모두 해피엔딩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요?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아는 거의 시즌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막 초기 한화가 5위, NC가 하루 1위에 올랐고 6월 7일부터 LG가 5일 동안 선두를 경험했을 뿐 나머지 모든 날의 1위는 기아였습니다. 그만큼 기아는 투타에서 다른 팀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리그 최고 선수 김도영을 비롯해 소크라테스와 최용우, 나성범, 김선미 등이 버틴 타선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담은 전혀 안 느끼고 항상 즐기면서 야구하고 있습니다. 30-30 100타점 100득점이 조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생각해보면 조금 대단한 것 같아서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삼성이나 LG에 상대 전적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도 기아가 믿는 구석입니다. 한국 시리즈만 가면 더 강해지는 우승 DNA는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기아의 힘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말홈런을 터뜨려 기아의 11번째 우승을 마무리했던 선수 이범호는 이번에는 감독으로 12번째 정상을 지휘합니다. 페넌트 레이스에서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을 했던 것처럼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도 긴장하지 않고 기아 타이거스가 12번 올라가서 12번 다 우승할 수 있는 시리즈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전통이 12번째도 이어질지 변수도 존재합니다. 양현종을 제외하면 확실한 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얼굴에 공을 맞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내일이 어떤 상태로 돌아올지, 또 팀 실책 1위에 김도영과 박찬호, 김선민 등 내야진이 모두 실책이 많다는 점도 단기전에 나서는 기아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추석 연휴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43명이나 나왔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와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 경기를 관람하던 10대 1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관중 42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의무실에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며 가을을 느끼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 가까운 도시 숲을 찾아 늦더위를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도시 숲이 주변 도심에 비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최대 30%나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 커다란 나무와 숲길을 만납니다. 파란 하늘과 상쾌한 공기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도시 안의 작은 숲, 도시숲입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숲은 각 도시의 특색에 맞춰 다양화했습니다. 단순히 숲으로의 기능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경제 효과를 증진하거나 주민 건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탁월한 기능이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위를 낮추는 효과인데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도심에 비해 도시숲에선 최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숲이 더위를 낮추는 효과를 톡톡히 하는 셈입니다. 지난 여름 홍릉숲과 천장산 주변의 도시숲, 도로, 주택가 등 도심 17곳을 비교한 결과 도시숲이 도심에 비해 폭염 일수는 약 20%, 열대야 일수는 무려 29.4%나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숲이 햇볕을 차단하고 나뭇잎에서 수증기를 뿜어내는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로 분석이 됩니다. 산림청은 폭염 등 기후 여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숲으로 서울 남산공원, 대구 두류공원, 울산 바람길 단임숲 등을 꼽았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도시 안에서 시민들과 어우러져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도시숲. 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가을 정취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거래를 편리하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간 배출권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사야 하고 적게 배출하는 회사는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회사의 비용과도 직결되도록 해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탄소 집약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를 넓혀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기존의 할당 대상 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의 편리성 이전에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는 배출권 할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할당하다 보니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등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일반 보육시설과 달리 가족처럼 의지하며 모여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생활 가정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엄마 같은 존재인 시설장의 정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에 푹 빠진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곳. 이곳은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등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 노스토스의 집입니다. 중학생 때 이곳에 와 대학생이 된 맏형부터 5살 막내까지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시설장 강지우 씨가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다른 아이들도 각각 맞춰서 잘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봐주는 강 씨는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저에게 잘해주시고 또 제가 또 되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가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올해 65살인 강 씨는 연말까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이후에도 아이들과 함께할 생각이지만 자신의 인건비도 시설 운영에 쏟아붓는 상황이라 지원이 끊기면 막막합니다. 강 씨는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몇 년이라도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정년이 이제 올해 이제 말로 끝나요. 그래서 정년은 이제 일은 정년이 끝나지만 나이로서는 끝나지만 제가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의 정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년은 없으니까 저는 계속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특례 조항에 따라 인건비 지원 연령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시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원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과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로 무산됐습니다. 엄마 같은 강 씨와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낸 아이들. 내년 설에도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제도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뭔가 좀 발전을 시켜주는 곳? 그런 곳이라 생각하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YTN 배민혁입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팔과 다리가 붓는 현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림프 부종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넘어갈 경우 단단하고 더 두꺼워져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박주홍 씨. 수술 이후 2년 전부터 한쪽 손과 팔이 붓기 시작하더니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갑자기 확 붓더니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팔이 구부러지는 게 안 되니까 너무 부어서. 그리고 뭐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계속 있고. 알고 보니 림프 부종이었습니다.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특정 부위에 고이는 질환입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과 같은 수술을 받고 난 뒤 후유증의 하나로 발생합니다. 국내 여성암 발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림프 부종 역시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방 절제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걸 시행을 하시면 림프절 기능이 떨어지거나 림프관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팔다리나 관절 쪽이 부으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해져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을 저희가 임상적으로 3단계로 나누거든요. 3단계 변화까지 일어나신 분들은 피부 염증 때문에 피부에 변화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코끼리 다리처럼 딱딱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림프 마사지나 압박 붕대를 이용해 림프액 순환을 촉진하거나 수술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늦었을 경우 치료하기 까다로운 질병인 만큼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며 시가총액도 지난해와 비교해 35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R124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총 1,189조 4,8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1,154조 원에 비해 3.07%, 35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2021년 약 1,210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정부 정책 대출 지원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명절에 받은 선물 세트를 다시 팔거나 또 이를 원가보다 싸게 사는 중고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중고거래 사기도 극성인데 정부는 업계의 자율 협약에만 기댈 뿐 구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검색어에 추석을 넣어봤습니다. 샴푸와 햄 세트부터 참기름과 홍삼까지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일반 쇼핑몰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겹치며 부쩍 늘어난 이른바 명절 테크. 명절 선물을 중고로 싸게 사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현금화하는 건데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129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3건이 설과 추석 명절 전후에 몰려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부당행위 10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청약철회 9건, 불량 물건을 넘기는 품질 하락이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중고거래 시장 관리는 꼼꼼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플랫폼별 중고거래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기업과의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이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 거래와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제 대금 예치, 즉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를 아예 법으로 명시해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중고거래 사기가 확인될 경우 계좌 지급 정지 조처를 하는 것도 사후 구제를 위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중고거래 시 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건네는 등 개인 주의사항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추석처럼 연휴가 이어지면 들뜬 분위기 속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일탈 행위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에게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서 억울한 법 적용이라는 하소연이 많았는데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술집 출입문 앞에 영업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유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건데 소상공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업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면 눈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처럼 억울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부당함을 인정받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행정청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6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외에도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여러 소상공인 업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을 하다가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70%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업주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4월에만 모두 75개의 법령이 개정돼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 소상공인 과태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부과권자가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 사용이나 임차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1개 법령도 이번 달 입법 예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최근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처럼 배터리를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불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보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한 기자입니다. 최근 전시 컨벤션 시설인 부산 백스코 지하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 중에 불이 시작됐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일명 열폭주가 일부 발생했고 그 상황에 동시에 이제 연기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잘 현장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난 11일 경기 부천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도 충전을 끝내고 분리해둔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를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의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2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20건이 넘습니다. 불이 난 장소를 조사해보니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와 주택 같은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00건 넘게 나고 있는데 이 역시 주거지 화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배터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해두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우거나 출력을 높이려고 임의로 개조하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평소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힘든 곳에서는 충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현관 앞이나 비상구 등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다가 화재로 이어지면은 저희 시민들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피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충전하는 장소는 현관문이나 비상구 등 이런 곳은 좀 피해서. 개인이 구매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전기차처럼 전용 충전 구역이 따로 없다 보니 사용자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최상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비한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연기를 빨리 빼낼 수 있는 배연 로봇과 지하에도 진입할 수 있는 저상 소방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전국으로 확산할지가 관심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소방본부에 한 대 있는 배연 로봇. 연기가 심해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하나 실내에 먼저 투입돼 시간당 9만 제곱미터의 연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바퀴 대신 궤도로 움직여 붕괴가 이루어지는 사고 현장에도 접근할 수 있고 최대 60m 거리까지 소화수도 분사합니다. 인천시는 이 배연 로봇을 2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높이가 2.1m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상 소방차도 11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충전기로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 시에는 5대 기업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비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경우 충전 시설을 지상에 배치하고 화재 감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스프링클러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그걸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압력수도 좀 더 강한 더 많은 양의 물이 더 강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지금 2.5m 간격으로 법제 개정을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방 장비 확충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달 수수료가 단돈 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성남에 가면 이 길에서 로봇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판교육광장에서 배달 랩으로 음료를 주문합니다. 신호를 받은 로봇이 인도를 따라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섭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사람들 틈에 섞여 능숙하게 길을 건넙니다. 한 커피숍 앞에 도착해 주문자가 주문한 음료를 받아듭니다. 주문 후 배달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판교 일대에선 이번 달부터 이런 배달 로봇 6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로봇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배달 로봇의 평균 속도는 사람 걸음과 비슷한 시속 5km 정도.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가량 일할 수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주문자는 500원, 가게 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잘 정착이 되고 좀 더 많이 넓혀진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원래 차도로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보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경험이 쌓이면 계단이나 경사진 곳에서도 능숙하게 주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을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판교역 외에도 다음 달부터 서현역 주변에 배달 로봇 넉 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현지 시간 17일과 18일에 개최합니다. 연준은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에서 5.5%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지난달 소비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0.1% 증가한 7,10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2% 감소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온라인 소매점과 스포츠 용품점, 가정용품 등의 매출이 모두 증가한 반면 주유소의 매출이 하락했고 자동차 판매도 약간 하락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수십 미터의 불기둥이 솟아올라 인근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폭발 직전에 한 SUV 차량이 송유관 시설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테러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삽시간에 불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커지면서 주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They're saying that's a car fire. I think not. 현지 시간 16일 오전 10시쯤 텍사스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라포르테 지역에서 기아에 매설된 송유관이 폭발했습니다. 인근 주택 천여채 주민들과 학교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수천 가구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불기둥의 열기로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12시간 넘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ire is it's very hot, so a lot of the house structures that are adjacent to that are still catching on fire, even though we're putting a lot of water on them to try to control. 사고 당시 SUV 차량 한 대가 울타리를 뚫고 송유관 밸브 시설에 충돌한 직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There's one fireman that's been treated for minor injuries. So far, that's it that we've treated through our EMS. 불이 난 휴스턴 지역은 미국에서 정유 공장과 송유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현지 경찰과 FBI는
일단 테러 활동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가 대선 TV 토론 이후에 커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현지 시간 13일에서 15일 전국의 유권자 1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6%포인트 지지율 격차는 지난 10일 첫 TV 토론 전의 격차 3%포인트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간 17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라브로프 장관과 최 외무상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따라 어떻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추석 명절을 축하하면서 최 외무상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이 유익하고 풍성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 17일 이란을 방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쇼이구 서기가 이란 테헤란에서 마스투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유럽 중부와 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7명, 폴란드 6명, 오스트리아 5명, 체코에서 3명이 숨졌으며 여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이재민과 시설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남서부 홍수 지역 주민 2,600명을 대피시켰고 체코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6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지난 시즌 봄 배구를 경험한 정관장의 올해 목표는 우승입니다. 새롭게 팀에 합류한 베테랑 공격수 표승주 선수가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타이완에서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트 앞에 띄운 공을 상대 코트에 내리꽂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표승주의 묵직한 스파이크입니다. 표승주는 보상 선수로 지명되면서 V리그 4번째 팀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합니다. 왔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잘 챙겨줬었는데 특히 혜선 언니가 좀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벌써 14년 차 베테랑인 표승주는 뒤늦게 결실을 받습니다. 2022-23 시즌 득점 전체 7위, 국내 선수로는 김연경 뒤를 이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지난 시즌엔 생애 첫 올스타전에서 MVP까지 받았습니다.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자리는 그래도 잘 채우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 옷을 찾자마자 팀을 옮겨 공격적인 외국인 선수들의 수비를 뒷받침하는 건 부담입니다. 다시 새 유니폼에 맞춰야 하지만 마지막일 수 있는 내년 FA를 앞두고 표승주는 기본기부터 다시 담금질합니다. 저에게는 했던 시간보다 할 날이 더 짧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에 7년 만에 봄배구를 안긴 고희진 감독도 표승주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공격력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박혜민과 이선우를 포함한 백업 선수들의 수비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우승, 감독의 각오는 이렇습니다. 선수들 구성 자체도 그렇고 정말 올 시즌은 고희진 감독이 정말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리그에서 한 차례 검증된 외국인 선수 2명을 주포로 장착한 정관장에게는 공수 조화를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가 이번 시즌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팀입니다. 강도 높은 세대 교체를 진행하면서 지난 몇 년간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경험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올 시즌에는 본격적인 정상 도전에 나섭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축을 이루는 주전들의 평균 나이는 만 25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우석과 서명진, 신민석의 외국인 선수 프림까지 이른바 구구즈로 유명한 99년생 동갑내기들이고 여기에 지난해 데뷔한 박무빈은 2001년생입니다. 강도 높은 세대 교체를 진행하며 젊은 피들이 팀의 주축을 이뤘는데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던 지난 몇 년과는 달리 경험이라는 값진 자산을 장착한 올 시즌은 본격적인 정상 도전에 나섭니다. 분위기도 밝고 좀 그런 에너지 레벨이 시합 때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노련함을 또 좀 더 색깔을 입혀서 그러면서 이제는 좀 진짜 성적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만큼 다 경험한 선수들이고 이제 시즌이 들어갔을 때 이제 어린 티 안 나게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3시즌 연속 정규 시즌 6위 안에 들어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지만 모두 6강에서 탈락하며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노출했는데 올 시즌엔 이런 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좀 미리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고 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지금 하루도 안 쉬고 소화하고 있는데 이제 시즌 때 좀 더 몸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구즈부터 01둥이까지 젊은 피로 똘똘 뭉친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의 말년병장 제이홉이 군 생활을 돌이켜보는 중인데 뿌듯하고 떳떳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이홉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지금은 말년병장 그 자체, 침대에 누워 글을 쓴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이 생겨 애틋해진다며 짐 정리도 해보고 또 애용하던 물품들도 나눠주면서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맏형 진해에 이어서 지난해 4월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다음 달 17일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 메건 디 스텔리언의 네바 플레이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36위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RM이 솔로로 핫10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2022년 솔로 1집 타이틀곡 들꽃놀이로 83위를 기록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바 플레이는 중독성 강한 비트가 특징인 힙합 장르의 곡으로 메건 디 스텔리언의 화려한 래핑과 RM의 묵직한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올해 연말연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6일에 걸쳐 대형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임영웅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2월 27일에서 29일과 내년 1월 2일에서 4일 임영웅 리사이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 리사이트를 통해 그동안의 콘서트 투어와는 다른 모습과 또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특히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26.5도, 청주는 28.1도, 여수가 27.8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3도, 청주, 대전 33도, 대구와 창원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호남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